허변. 네.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우리 궁금했는데 그 판단 나왔어요? 사이코패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요? 검사를 네. 해봤더니 처음에는 사실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거는 사실 뭐 범행의 방법이라든가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그 사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다 이 사람의 행적을 다 좇아서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판단을 다시 해봤더니 자기 중심적이고 또 반사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본인 이득이나 어떤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성향이다. 그래서 충동 조절 능력, 감정 조절 능력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서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상당히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같이 청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첫 번째 주제가 좀 저희가 톤 다운 시키고 될 것 같아요. 인하대에서 있었던 그 성폭행 추락사 있었잖아요. 저희 코너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허 변호사부터. 이게 지금 통상의 강간치사 양형 기준보다 훨씬 높게 선고된 지금 중형으로 보이거든요. 죄명은 강간치사죠. 그렇죠. 일단 뭐 살인, 중간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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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살인이 인정이 안 됐어요. 네. 근데도 이렇게 일단 양형 기준이 11년에서 14년인데. 강간치사, 중간간이나 강간치사가.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가중하면 보통 1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년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재판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일단 동급생을 성형 회수의 도구로 삼았고 지금 술에 취해서 환거불능의 상태인데 성폭행을 하려고 했고 또 추락해서 쓰러진 거를 알고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신입생이 정말 아무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자기가 이제 성관계에 동의한다 이런 내용의 녹취를 시도했다는 그런 점도 발견이 네. 됐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질이 불량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유족들도 전혀 여기에 지금 용서를 해주지 않았어요. 형사 1억을 공탁을 했는데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들이 참작이 돼서 중형이 선고된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당시에도 뭐 저희가 이거 뭐 강간치사가 되는 거는 속된 말로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인데 결국은 추락을 시켰느냐 네. 살인, 강간 살인 이제 고의범 요 살인이 추가되느냐 안 추가되느냐 요거 쟁점이었는데 살인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살인 혐의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강간죄는 인정이 되지만 살인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봤었는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추락 장소에 이 검찰에서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검찰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었는데 근데 이 추락 장소에서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의 지갑 등이 놓여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놓고 가기에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술을 마실 때 같이 굉장히 동급생과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다툼이 있거나 굳이 죽일 정도의까지의 동기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간간치사죄를 인정을 하면서 이 인정한 이유가 남학생이 2층, 3층 사이에 있는 건물에서 여학생의 몸을 들어서 떨어뜨린 거는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근데 거예요. 그게 이제 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장소가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 자체가 일부러 정말 그냥 단순하게 미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장소였다. 위험한 장소였다. 위험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담변이나 검찰 쪽에서는 담변 생각을 검찰 쪽에서는 들어서 떨어뜨렸으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도가 들어간 거 네. 아니냐 요 생각이신 거죠. 죽이려고 밀어서 떨어뜨렸다라고 봤는데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죽이려고 밀어서 떨어뜨린 건 아니고 장소 자체가 위험하니까.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게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봐봐요. 떨어졌어요. 저희가 이걸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니지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살인 아닌가요? 그때 우리 저는 그런 그렇게 얘기 생각하거든요. 있었죠. 부작위. 부작위. 네. 부작위는 떨어졌으면 분명히 나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럼 그거를 어느 병원에 신고하거나 구워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갔다. 그렇죠. 그 부작위한 살인. 근데 그거 그게 있었죠. 선행 조치 때문에 부작위 의무가 생겼다고 봐야 될지, 그러니까 네. 본인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될지, 그런데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일단 본 아니 거예요. 어떻게 그런 관계가 아닐 수가 왜 있죠? 저한테 그러세요? 법원이 그렇게 봤다고요? 이건 아마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런 것도 기소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는 아예. 예비적 공소선 예. 추가라도 했으면 좋았을 네. 텐데. 예. 그건 이제 검찰에서 일단 1심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 검찰에서 이제 항소심 어떻게 또 공소 유지를 할지 항소심 재판 어떻게 될지 이거 아마 항소심 재판 나오면 결과 나오면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항소심이니까 구속 사건이니까 6개월 안에는 네. 나올 겁니다. 아, 또 이제 안 좋은 소식인데 요거 또 살인 사건 이기영 전 동거녀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기소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동거녀 살인, 네. 택시 기사 살인이잖아요. 요거 추가된 혐의도 있어요? 추가된 혐의가 보복살인 혐의가 추가됐어요. 다 아시는 보복살인. 것처럼 원래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전 여자친구의 머리를 한 10여 차례 내려서 살인했다. 이거 이게 강도- 하나고. 이거 강도살인이잖아요. 그거죠. 하나고. 그리고 나서 그 여자친구의 시신을 공릉청변에 유기한 혐의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자체 알게 유기? 된 4개월 뒤에 지난해 12월에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서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을 했어요. 내가 합의금 줄게. 집으로 유인해가지고 또 이번에도 둔기로 택시기사의 이마를 2차례 내리쳐서 살해를 했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발견이 된 거죠. 그 현재 만나던 여자친구가 알게 돼서 발견이 된 건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이 이기영이 음주운전 누범 전과가 있었어요. 4차례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다시 이제 택시기사랑 음주운전으로 부딪혔는데 신고당하면 그때는 정말 구속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자 내가 운전기간 누범 기간이니까 이번에 음주 신고 당하면 무조건 구속이고 그렇죠. 그러면 내 집에 숨겨놨던 사체도 100% 발견됩니다. 발각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택시 기사를 살해했다라고 봐서 원래는 그냥 살인이었는데 보복살인. 그러니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양변 나 궁금한 게 동거녀 시신에 대해 사체 유기 혐의는 있었는데 시신 결국 못 찾은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못 찾고 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살인 혐의를 검찰이 전국적으로 기소를 해버렸네요.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증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쨌든 본인이 자백을 했는데 사람 죽였다고 했는데 당연한데 뭘 이렇게 궁금해하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살인 사건에서는 살인 사건이라는 건 사람을 죽였다라는 건데 그러면 죽은 사람이 있어야지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우리 법상으로 자백을 했을 때 뭐 요즘에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뭐 가혹행위를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자백을 했는데 그걸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자백을 해도 범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원칙적으로는 시신을 찾아야만이 살인 사건이 성립할 수 있는 건데 대신에 다른 증거들이 좀 있었어요. 그 살던 집 이기영이 살던 집에 비산혈흔, 그러니까 혈액이 이제 튀었다라는 걸 비산했다는 그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게 이 피해자 유전자 정보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의 방향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뭐 잔인한 얘기지만 피가 필 수 있을 정도라면 네. 이건 사람이 죽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한 변호사님 요거 이런 비사는 그러니까 시신은 없는데 피 많이 튀었으니까 야 시신은 없지만 이 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죽였을 거야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유죄 나온 예들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 어. 일단 지금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이 자백 말고도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법의학적 증거거든요. 네. 법의학적 증거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이제 그 피의 흔적이죠. 네, 비사는. 네. 근데 이 범행 당시 흘린 이 혈흔의 양이 치사량 넘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게 살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97년도 부산에서 차량에 혈흔만 남겨져 있고 주검이 발견되지 않았던 이 주검 없는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혈흔 양이 치사량을 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사 주장을 인정해서 살인 혐의가 인정됐던 사례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 비사는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네. 비사는뿐만 아니라 이 주변인의 증거 같은 것, 진술 같은 것들 그래요? 이런 정황 네. 증거도 굉장히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굴삭기 생매장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가해자가 중장비 기사였어요. 네. 근데 피해자가 이제 후배였는데 네. 같이 무슨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후배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죽여 사람을? 그래서 폭행을 하다가 후배가 실신을 했는데 네. 실신한 후배를 데리고 가서 야산에 데리고 가서 굴삭기로 땅을 파고 살려달라고 정신을 차려서 애원을 하는데 이 흙을 묻어가지고 질식사를 시킨 그 사건이었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막 조폭들이 하는 그런 거.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사실 혈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유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굴삭기로 살해한 그 사람의 동거녀가 이 내용들을 다 진술을 한 거예요. 시신도 못 찾고 심지어 매장한 장소도 못 찾았는데 동거녀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그리고 동거녀에게 이런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명백히 있었다. 네. 이런 점이 인정이 돼서 징역이 선고가 된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자백에 더해서 뭔가 보강 증거가 있다고 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이제 신문 기사에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시신이 없다고 반드시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저희는 다 변호사기 때문에 네. 시신이 있으면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시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살해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살해와 관련된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든지 근데 그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비산혈흔 같은 것들이 거기에 부합한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시체를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되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제 그 살해된 분들 카드 쓴 거 요게 이제 금융범죄 혐의도 추가는 된 거고 사기나 뭐 사무소 위조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우발적 대부분 저 사실은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다툼이다 우발적으로 죽여서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피고인들이나 피의자들이 형량 줄이려고 그러면 검찰이 하는 일은 계획범죄라는 거를 증거를 잡아내서 기소해야 되는데 그거는 찾았나요 계획범죄라는 증거? 그 검색 기록 요즘에는 반드시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근데 범행 전에 검색을 했던 거 보니까 독극물을 검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독극물 구입 방법 같은 걸 알아봤다라는 거고요. 특이한 게 휴대전화 잠금 방법을 해지할 수 있는 거를 또 검색을 했어요. 어허.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해쳐놓고 그 사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또 범행 이후에는 뭘 검색했냐면 뭐 변사체, 파주의 변사체, 공릉천의 물의 흐름, 이 사람이 시신을 유기해놓고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발견될까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살인사건 전에도 이 어떻게 독극물 구입 방법을 연구해보고 네. 또 범행 이후에는 은닉 방법을 연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발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어변 네.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우리 궁금했는데 그 판단 나왔어요? 사이코패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요? 검사를 네. 해봤더니 처음에는 사실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거는 사실 뭐 범행의 방법이라든가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그 사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다 이 사람의 행적을 다 조차서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판단을 다시 해봤더니 자기 중심적이고 또 반사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본인 이득이다 어떤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성향이다. 그래서 충동 조절 능력, 감정 조절 능력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서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상당히 높다는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같이 청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마무리하고 다음 뉴스를 좀 보죠. 우리 저 90년대 말 유엔이라고 있었어. 아. 유엔 총회 할 때 유엔이 아니고. 네. 밖에서 SM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만 우리 SM에 부끄러워해. 왜 저러냐 안에서 막 이런 저 엄마의 눈빛으로 봅니다 지금. 그 유엔이라고 남성 2명의 듀오. 맞아. 김정은, 최정원. 엄친아들의 왜냐면 네. 훈훈했죠. 김종훈 씨는 다 서울대 치대생이었어요. 네. 맞아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어울리는 맞아요. 생겼어. 저는 이 김종훈 씨 본 적 있어요? 저 한 번 봤거든요. 2000년대 중반에 강남에 뭐 장어집 앞에서 장어 먹고 나오는데 거긴 들어오더라고 친구들이랑. 봐도 꼭 그런 데서 보냐. 아니 밥 먹고 장어가 안 되는 이유가? 아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장어 장어집에서 봤는데요. 장어집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근데 진짜 멋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보고 알았죠. 그때는 활동 안 할 때였거든요. 활동 안 할 활동 때였는데? 약간 유엔 막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뭐 서울치대 중퇴하겠다 뭐 그러고 뭐 할 때예요. 근데 결국 중퇴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중퇴했어요. 저는 사실은 서울치대를 김종훈 씨가 중퇴했다는 기사를 보고 야 나 같으면 서울치대 나와가지고 강남에다 치과 개업한 떼돈을 벌 건데 유엔이 왜 유엔 뭐 연예인 하겠다고 하나 그때 유엔 한 풀 확 꺾였을 때인데 뭐 당시 기준으로 무슨 탑티어도 아니고 근데 강어집 앞에서 보고 마음을 바꿨죠. 연예해야겠다. 다 이유가 있다. 걔가 서울치대로 중퇴한 건 이유가 있어. 서울치대는 나나 다녀야지. 막 그런 생각을 했다면 못 다니잖아요. 못 다니지. 안 받아주는데 뭘 날아다녀요. 어쨌든 그렇다 이거야. 알겠어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연애 코너가 아니라 사건 사고 코너에 왜 나왔냐? 김종훈 씨만 나온 게 아니라
최정원 씨도 나왔다. 네, 둘 다. 둘 다. 자, 요거 누가 소개해 주실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최근에 나란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먼저 김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연인과 2019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둘 연인이 2018년부터 교제를 했는데 전 연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이 전 연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김정은 씨가 자기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요구하면 강요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김정은 씨가 자기한테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집도 안 구해주고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만 주고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 연인이 김정은 씨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걸었느냐. 임대차 보증금 잔액이 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900만 원 보증금 다 주고 월세까지 달라. 이렇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당시에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김정은 씨 뭐라 그랬느냐. 이 아이가 친자일 경우에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 그 연인은 소를 취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이후에도 좀 관계가 순탄하지 않았던 게요. 일단 김정은 씨가 연인을 상대로 2020년에 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때쯤이면은 그 아이가 김종우 씨 친자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기인데. 그렇죠. 연인이 이 인지 청구 소송,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아빠가 맞는지 네. 친자 관계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냈는데 네. 친자인지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이 김정은 씨는 확인이 되기 전에 이미 관련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네. 제기해서 이게 1억 원?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요? 네. 일단 김정은 씨가 주장한 건 그거예요. 연인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기를 여러 차례 협박을 했다. 그리고 뭐 임신중절 강조 이런 거 다 허위사실 유포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판단을 해봤더니 그때 즈음에 친자가 맞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연인이 뭐 SNS에 자기 뭐 임신 테스트기 사진 올리면서 뭐 아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 아이 아빠가 맞는데 이게 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냐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소에서 김정은 씨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김종우 씨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이가 확인이 된 거죠 이제. 예. 그 부양료 그냥 지급할 그냥 수밖에 그렇게? 없죠. 인지는 당했고.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건 뭐 김종우 씨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 그러면 또 다른 뭐 최정원 씨는 어떤 스캔들이 있어요? 최정원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최정원 씨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거예요. 네. 이 주장이 왜 나왔냐면 그 유부녀의 남편이 최정원 씨가 자신의 와이프인 유부녀와 단둘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 가정에 파탄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은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지난해에 12월 최정원 씨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최정원 씨는 뭐라고? 최정원 씨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유부녀는 예전에 연인이었고 불륜했다는 건 남편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아니, 남편의 예전 그냥 연인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거짓말이고 그냥 친구라는 거야. 아는 사이고 남편의 주장은 혼자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남편이 본인한테 수차례 폭언과 협박을 하고 책임도 전가하고 돈도 받아야겠다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법적 공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사건. 야, 오늘도 이 사건들이 이거 저희 SBS에 그걸 살고 네. 싶다 해서 다뤄주면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단변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뇌출혈 내역료 사망 사건. 이게 이제 한 남성이 고위직이네? 네 고위직이에요. 한 남성이 직원 여성과 내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 8월에 한 오후 11시 20분쯤이었어요. 근데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거주지에서 이 내연녀가 뇌출혈 증세로 의식을 잃은 거예요. 네. 잃으면 보통 어떻게 하죠? 깜짝 놀라서 바로 119를 부르던지 112를 부르던지 병원에 데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뒤가 더 이상해요. 3시간 뒤에 밖으로 내려놨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다시 4시간을 넘게 차량에 태웠다가 결국 간 게 어디냐? 자신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아니 3시간 정도는 예를 들면 모를 수 있어요. 누가 아파도 뇌출혈이거나. 근데 차에 태웠는데 4시간이면 4시간 거리를 가야 되는데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긴 몰라도 고민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그러니까 3시간 있다가 움직여서 저는 4시간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시간을. 근데 아무튼 이미 숨진 상태였어요. 응급실 가자마자 이미 숨진 상태였고 네.
그래서 결국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1심 재판부에서는 살인의 무죄를 선고가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이 남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연녀가 집안에서 구토를 했는데 의식을 잃었고 근데 그 뒤에 코를 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나는 구토하고 의식을 잃었지만 코를 골고 있으니까 잠이 든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심각하게 뇌출혈인 거로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상태가 위중한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구호 조치를 해야 되긴 했지만 지금 봤을 때 응급실 도착했을 때 이미 시반이라고 해서 왜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그런 네. 시체에 시신이 굽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여성이 사망했을 정도의 위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양변 2심에서 뒤집혔다는 거죠, 이거 항소심에서는. 2심에서는 이거를 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오래 끄는 바람에 못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좀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사이에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막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요. 전화를 걸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수사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구토해서 쓰러졌다고 그랬잖아요. 뇌출혈로 구토하고 쓰러지는 것과 일반적인 소화불량 구토하고는 양태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뇌출혈로 구토를 하고 쓰러져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혹시 이건 의학상식 차원에서 완전히 소화가 다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뇌 이상 요소 구토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달라요. 맞아. 네, 조금 그런 게 좀 다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저는 의심이 가는 게 딱 3시간 방치했다가 차에서 4시간이죠. 처음에 쓰러진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어요. 7시간 지나면 아침 해가 뜰 무렵에야 그러니까 마치 밤에 같이 안 있었던 것처럼 응급실로 데려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워서 수사를 다시 보강 수사를 했고 재판에 넘겨서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는 이건 부작위한 살인으로 봤다라고 해서 징역 8년에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변 이 남자가 왜 7시간이나 내연녀라면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겠는데 밤에. 그럼 쓰러지면 어쨌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7시간이나 빙빙빙빙 돌고 방치했다고 재판부 본 거예요? 그 지금 이 사람이 국토연구원 부원장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연 여성은 이제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그런 사내 불륜 관계가 들통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여성이 살아 있었고 사무실에 있었던 것처럼 위장을 하면 이게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뇌출혈 지금 골든타임이 4시간 반 정도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알면서도 이 자기의 내연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유족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또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범행 동기, 그러니까 내연 관계를 숨기려고 했던 동기,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미필적인 살해의 고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법원에서 본 거죠. 아니 이게 뭐 만약에 참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좀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이 앞에 거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것을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음주운전 단속에 그냥 걸리면 되는데 그거를 도망치다가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든지. 근데 전 이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내연 관계가 들통나는 게 낫지. 그럼 본인은 뭐 자리도 잃고 뭐 여러 가지 곤란을 겪었겠지만 하지만 살인죄로 그렇죠. 감옥에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더 큰 것을 가리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배원답지 않은 좋은 지적이었어요. 부글부글하죠. 담변스럽죠 왜? 담배스러운 거요? 죄송합니다. 교수님이신데. 네, 예. 저에게 운이 없어서 거리 이상 안 나왔을 거라고 하는 담변에 대한 저의 그 찌질한 너무 잘 알죠. 네, 너무 잘 알아. 도라고 얘기할 뻔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오늘 백변 나왔으면 그냥 얜 도야. 얜 무조건 도야. 그랬을 거야 아마. 예? 백은 아마 내가 봤을 때 유다 아니면 모였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강하거든요 백변이. 잘하죠. 거긴 모였을 거예요. 거긴 진짜 뭐. 저는 도지. 예. 자 마지막 아이템은 나 이거 궁금했어 진짜.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얼마 전에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이거 저희가 해인사 관련된 얘기인데 저 청취자분들 이게 사실은 종교 관련 이슈는 굉장히 저희가 하기 조심스럽거든요. 이거 뭐 종교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 철저히 사건 사고적으로 저희가 접근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전직 종교 전문 기자, 종교 담당 기자
양지열 변호사 해주셔야지 뭐 이거. 아니 종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종교에서 기삼단 기자를 했다고 하면 자, 그거 해인사 취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지. 오늘 지금 뭐 이렇게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 네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해인사야 모르는 분이 없죠. 팔만대장경 하면 딱 해인사고 천년 사찰입니다.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몰랐어요. 팔만대장경. 몰랐어요 진짜로? 8만 대정교 해인사인 거 몰라? 아, 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 야, 빨리 가지 빨리 가. 빨리 마무리. 아니 그래서 뭐야? 어? 예, 그 해인사에서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요. 그 주지 스님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계종 총무원에도 계셨는데 그때도 성추문 의혹이 있었고 최근에도 그런 뭐 비슷한 일이 있는 바람에 종단에서 이른바 산문 출송이라는 걸 합니다. 산문이라는 게 절에 이제 그 절 자체 사찰이 있는 곳 자체를 산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쫓아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네. 뭐 법적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되는 건 아니고 종교적인 징계를 한 겁니다. 그 종교적인 징계를 하니까 이분이 사직서를 내면서 자리를 비웠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왜 이게 다시 뉴스가 일어났냐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겠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아 이제 이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났으니까 다시 주지를 뽑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 주지를 뽑으려고 모였던 회의 과정에서 임시 주지를 또 지명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주지가 이번에 물러난 주지하고 같은 계파에서 같은 임명을 계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세력에서 아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쫓겨난 사람인데 네. 왜 그 계파에서 또 주지직을 승계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대위 안에서 좀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폭력이요? 예. 네. 그래서 한 뭐 좀 대치 과정에서 종무 한 사람이 눈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저희 정치주의 사건 코너에서까지 아.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교적인 부분은 가능한 덜어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사고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어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주님 지금은 지금 일단 중단이 됐고 해인사 내부에서 임시회의를 다시 해서 차기 주지스님 뽑는 일을 해야겠죠. 근데 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비상대책위원 측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는 측에서 충돌이 벌어졌는데 사실 지난번에 왜 서울에서도 한번 그 시위하는 분하고 사찰 앞에서 네. 그걸 또 폭행하는 바람에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서울에서 강남 코엑스 쪽에서 네. 네. 거기는 큰 절 있잖아요. 봉사, 또. 봉사. 예. 예. 다 강남에 코엑스 있는 큰 절은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1인 시위하는 분을 스님이 폭행하는 바람에 그게 또 영상까지 공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한 50여 명이 이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게 CCTV에도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에 그 불교 이렇게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도 아니고 이 우리 저 삼보사찰로 꼽히거든요. 해인사가 송광사, 그다음에 양산 통도사, 그다음에 합천 해인사 이런데 너무 간변하기가 너무 어려운 개념입니다. 지금 그죠? 삼보사찰이라는 거. 삼보사찰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설명 그냥 드릴까? 그게 어? 제가 삼보사찰을 다 가봤거든요. 네. 근데 송광사는 이제 승보라고 해서 스님들, 스님 많고. 네, 순천- 통도사는 법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부처님이 진신사리가 있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삼보 사찰을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하루에 이렇게 3절을 다 가보면 네. 이제 복이 온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하루에 3번을 가는 게 되게 힘든데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차로 가도 아침에 새벽 일찍 가서 밤 늦게 가는. 그래서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가본 절 중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좋았던 절은 순천 송광사. 기가 막힙니다. 그건 진짜 기가 막혀. 네.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근데 양변 네. 이게 사실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절이란 것이 그렇죠. 뭐 회사 무슨 뭐 대표이사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주지스님 선출하는데 이렇게 개파 있고 절은 사단법인 아닌가요? 사단법인으로 네.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조계종이 네. 이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좀 전에 이제 변호사님이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삼보사찰 정도 되면 따르는 신도도 많고 절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게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주지 스님이 한 분이 그 우리 김태균 변호사님 정치조 진행하시니까 당대표 선출 과정이라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대표. 네. 그- 전당대회급인가요? 전당대회급이에요, 사실은. 네. 거기서 어느 분이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밑에 이제 따르시는 분들의 네. 어떻게 보면 자리가 다 크게 좌지우지되는 밑에 거죠. 있는 그 밑에 바로 딸려 있는 사찰에 주지스님 임명하고 뭐 이런 관련도 있을 거고
하여간 그리고 해인사 정도 되면은 거기서 주지게 되면 전체 조계종 종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절에서 또 이게 최현웅 스님이 지금 사직서를 내게 된 계기 자체가 비구 스님하고 좀 같이 있는 게 뭐 바깥에서 목격이 됐다 여자 스님이랑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들었죠. 아니 근데 뭐 우리 뭐 종교 믿으시는 분 많은데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사실은 이 21세기에 옛날에 계셨던 뭐 성직자분들에 대한 그런 숭고한 도덕성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에게 강요 좀 하라고 하는 거는 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종교는 종교인데 종교가 너무 세속적이 되고 세속과 가까워지는 거는 조금 그렇죠. 뭐랄까 종교의 신성성이 조금 그렇죠. 좀 옅어진다고 할까? 형이상학적인 거니까. 네, 형이상학적인 거니까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예, 뭐. 그렇다. 아예 종교 관련된 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 어렵네요, 진짜. 마지막 코너 진행하죠.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자, téléphone portable. 양변. 오늘 그림은 뭔가요? 오늘은 프라고나르의 그네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도 되게 많이 인용되고 알려진 그림인데요. 오늘 사건이 다 뭐 아까 유엔도 그랬고 조금 전에 해인사 주지스님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도 다 성추행과 관련된 얘기였죠. 그 국토부원장 내연 관계에서 또 쓰러진 바람에 쓰러졌는데도 안 구해져서 살인죄가 됐던 경우도 내연 관계 불륜 이런 주제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새해 앞두고 너무 칙칙한 내용들이고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좀 불미스럽기도 해서 불륜 관계를 다루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이 예쁜 그림을 하나 골라봤어요. 요 그림이 프라고나르의 그네라는 그림이고요.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푸른 정말 정원이거든요. 커다란 정원. 왜 정원이냐면 뒤쪽에 멀리 저 저택이 하나 보입니다. 근데 정원에서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 하늘로 날아갈 듯이 핑크색 옷을 입고 그네를 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요 그림이 조금 보면 되게 묘한 부분이 있어요. 왼쪽에도 남자가 있고 오른쪽에도 남자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오른쪽에 있는 남성이 그네를 밀고 있는데 아마 숲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왼쪽에 또 다른 젊은 남성이 그 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른쪽은 남편, 왼쪽은 불륜남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아니, 제목 불륜에 관한 거라며. 그러니까 그렇겠지. 네. 아니 왜냐면 미는 거는 뒤에다 밀어주는 거고 어둡고 예. 앞에서 밝은 데서 젊은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 오는 거 와 맞이하는 거니까 앞에가 진짜 불륜남. 모르는 사람들이 몇 년 하니까 이제 그림을 좀 알게 된 거예요. 정확히 해설해 주셨어요. 맞지. 정확히 해설해 주셨어요. 그런 그러니까 이 또 조금 더 깊게 짚어보면 오른쪽에 있는 남성은 많이 좀 나이 들어 보이고요. 왼쪽이 젊고 인물도 있어 보이는 너무 안타깝다. 남자는 미로만 주고 있고 어두운 데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그림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그건 혼자 다 하고 있어. 어떡해. 죄송해요. 있는데 보면 이 여성의 옷의 가슴에 있는 브로치 부분에 있는 색깔은 남자의 옷 색깔이고요. 남자의 옷에 있는 코사주 색깔은 여성의 핑크색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만 통하는 은밀한 코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성의 보면 신발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맨발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걸 봐도 예전에 서구에서는 신발 여성에게 맨발이 드러나고 남성이 신발을 신겨주는 게 굉장히 은밀한 성적 코드를 담고 있는 옛날에는? 거거든요. 예, 그런 코드가 들어 있고요. 또 왼쪽에 그 조각상 있죠. 그 젊은 남성이 있는 쪽에 보면 걔가 큐피드인데 자세히 보면 쉿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야 모른 척 해줘. 여기 남자 숨어 있어 모른 척 해줘라는 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남편 아래 보면 자세히 보시면 그 강아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반려견이 있는데 그 서구에서는 항상 반려견이 충실한 어떤 신하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반려견도 주인에게 충실하기로 소문난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인데 이 반려견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남편과 이제 바람난 정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네 밀당의 가장 상징적이죠. 양손에 이쪽에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그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또 예쁘게 그려진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게 불륜인데 왜 이렇게 예쁘게 그려졌을까? 이 무렵이 유럽에서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자유연애에 바람이 불었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나이든 남성이라고 그려진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히 제도적 정략 결혼으로만 쓰였던 시절에 귀족들 사이에서 나는 사랑을 찾아 떠나겠노라는 좀 미화된 어떤 사회 유행이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프라고나라가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예쁘게 그렸고 하나 더 찾자면 원래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던 남성이 자신의 정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주문한 그림이었어요. 재밌는 그림인 거죠. 재밌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원래는 이 나이든 남성을 당시의 카톨릭 주교의 초상화를 여기다 집어넣어달라고 주문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어떤 신성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속으로는 나쁜지 뒤로는 나쁘지도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나만 나쁘지도 않냐? 니는 더해라는 것까지 집어넣고 싶었는데 화가가 차마 거기까지 그리진 못했답니다. 책 내실 자격이 있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맞추잖아. 첫 함께 3년이면 지금. 짱이었어요. 5090님께서 이 테디 형 역시 추천사 쓰실 자격 있니 하셨는데 추천사에 대한 언급은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오늘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신삼변 씨의 단변, 양변, 허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